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프로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유주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샤를 보들레르의 취하라라는 시입니다. 네. 취하라. 늘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문제이다.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하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늘 취해 있어야 한다.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술이든 시든 미덕이든 그대가 마음 내키는 대로 다만 계속 취하라. 그러다가 궁전의 계단에서나 개울가의 푸른 풀 위에서나 그대 방 안의 적막한 고독 속에서 그대가 깨어나 이미 취기가 덜하거나 가셨거든 물어보라. 바람에게, 파도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지나가는 모든 것에게, 울부짖는 모든 것에게, 굴러가는 모든 것에게, 노래하는 모든 것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바람이, 파도가, 별이, 새가, 시계가 대답해주겠지. 지금은 취할 시간이다. 시간으로부터 구속받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거든. 취하라. 늘 취해 있으라. 술이든 시든 미덕이든 그대가 마음 내키는 대로.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가져오신 이유는 이제 이게 미생의 시즌 1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회 전체가 이 시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저 인터넷에서 연재할 때는 음악이 같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와 정말 말 그대로 와였는데, 어떤 막 만화라는 게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어떤 만화라는 게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도 느꼈고, 웹툰이라는 게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도 느꼈죠. 음악이 나오니까 웹툰이라는 게 그때 이끼를 보면서도 이게 웹툰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했는데, 인터넷으로 만화를 볼 때,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을 것 같은데 이 시를 미생통에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알고는 있는 시였는데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지? 저 시를 잘 몰라가지고. 네.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진짜 저는 미생을 통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폭탄 같았어요. 이 시가 폭탄처럼 여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시시때때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어떤 시를 읽는 것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염두해 놓은 상황에서, 혹은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를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그냥 이 시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스치듯이 읽었던 시였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되게 좀 술 좋아하시나? 약간 그냥 이렇게 장난처럼 그냥 넘어갔던 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생을 읽다가 이 시가 나오니까 진짜 이제서야 이 시를 좀 내가
좀 이렇게 제대로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이 만화책으로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도 되게 아마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눈물 줄줄 네, 흘리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시를 뭐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뭔가 감흥이 있는데 이게 왠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만화의 내용하고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시의 정반대에 있는 거는 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왠지 뭘 많이 말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보들레르 시인이 취하라라고 말할 때 저는 이 정반대 말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괴벨스가 한 유명한 선동 중에 독일 민족이여 깨어나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이 시하고 정말 정반대고 어떤 지향하는 것도 반대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 민족이여 깨어나라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그때 이제 취하라라는 시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오늘 시를 두고 저희가 얘기가 기네요. 네, 이 시를 얹은 장본인이 오늘 나와 계시니까 네. 한번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웹툰 미생을 그리신 윤태호 작가님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를 이렇게 그 연재 중간에 갑자기 네. 이제 시로 한 회를 대사 하나 없이 한 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만드시고 거기에 또 음악도 얹히시고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그 착상이 나온 건가요? 그리고 이거 좀 그때 독자들 되게 놀란 독자들 많을 텐데 네. 반응 기억나는 거 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이제 12년도 12월 첫째 주에 86수 7수를 네. 그리면서 그때 이제 영업 3팀이라고 하는 장그래 팀이 회사에서 버려놨던 사업을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버려놨던 사업을 다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PPT를 했던 네. 장면이 86수 7수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때 보통 300개 정도 달리던 댓글이 2,0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댓글이 달리고 네. 미생을 통틀어 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가장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오 과장이 장그래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엽서를 주는 씬을 그렸는데 네. 그때가 마침 또 대선이 있었고 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를 선언한 입장에서 네. 이제 대선 패배가 왔고 일단 저는 허망해서 연재를 한 해 쉬었고 네. 도저히 그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이어가기가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또 만화적으로는 장그래라는 사람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오 과장이 준 엽서를 딱 펼쳐보는데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네. 걸 펼쳐보면서 장그래나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네. 1월 달이 되면서 이제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만화로는 묘사가 되니까 영업 3팀이 이룬 일이 굉장히 큰 이야기가 일 같지만 네. 그 대기업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참한 것을 겪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끼리 86, 7수에서 했던 그 PPT를 통해서 우와 우리가 엄청난 걸 해냈어라고 하는 것들이 깨지기 전에 뭔가 활용점정적인 어떤 느낌이 만화적으로는 필요했고 네. 저한테는 정서적으로 뭔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좀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처음으로 장그래가 남에게 고무적인 어떤 뭔가를 코멘트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아주 기특하게 과거를 돌아보는 그래서 장그래가 날아가면서 과거로 가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노란색 그 카드 하나씩 이렇게 두고 오는 이 씬들을 그렸었죠. 그래서 네. 뭐 저 스스로도 거기에서 힘을 얻기를 바랬고 네. 앞으로 더 연재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 시를 쓰게 됐고 한밤중에 새벽에 이제 민음사에 계신 분께 이 시를 써야 되니까 이 번역 네네네. 저작권이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께 연락드려가지고 주무시다 말고 연락받아가지고
이제 계약서 빨리 그 다음날 네. 일찍 원고가 올라가기 전에 예. 그 바로 계약서 만들어 가지고 쓰고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제 음악도 저희가 음원 사이트 굉장히 많이 뒤져가지고 이제 저작권 불이한 왜냐 그 시간에 그 저작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또 네. 계속 이게 스트리밍으로 노출이 돼야 돼가지고 저작권 프리한 걸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몇 년도 버전으로 예, 하게 됐죠. 네. 이 독자들 반응도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그때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글을 써주시고 막 제가 이제 92수라고 왜 기억하냐면 예.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92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 때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뒤에 그 오상식 과장이 자기 선배를 만나요. 옛날 네네. 전무였던 사람을. 그 사람한테 내 밑에 직원 하나가 있는데 취하지 않고 뭐 이렇게 예, 이제 예. 이야기를 했더니 메일이 오는 거예요. 네. 작가님 그때는 취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그게 그렇게 질문 한 5번은 받은 것 같아요. 메일로. 네네네. 예. 취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깨어 있으라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보상을 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레이어 층위를 두고서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주파수의 레이어가 훅 인생에 올라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주파수의 레이어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들 모두가 다 난데 그 모든 것들이 나란 사람의 그 레이어 총합이 곧 난데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 어떤 때는 취해야 맞는 거고 어떤 때는 깨어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근데 사실은 취하면서 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저 되게 재밌는 게 모순 자체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무대에 올라갈 때 긴장해야 되지만 긴장하면 안 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선 다 잊어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맨 처음 방송 나갈 때 그 뭐죠? 그 약간 마음 진정시켜주는 약. 우황청심원이요? 예.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루즈해져가지고 이게 적당한 긴장도가 있어야 그것도 잘 하는데 이게 네. 사람이 무기력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긴장 안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게 말에도 이렇게 악센트나 아니면 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안 좋다고. 특히 PPT 하거나 입사 PT 하거나 이럴 때에는 떨리는 것까지도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PPT를 잘 마쳤다 그러면 오히려 더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지 목소리가 떨렸다고 마이너스 받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저 지금 무슨 우문현답의 샘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왜 취하면 안 되는데 취하죠? 이렇게 그냥 여쭤봤더니 굉장히 이렇게 두 분께서 막 정말 현답을 해주시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우문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문 담당입니다. 네. 저는 이거 이제 그 장그래가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은 다음에 회사에서 그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약간 유행어였어요. 누가 뭐 저희도 이제 뭐 발제를 하거나 누가 기사 쓰거나 할 때 뭐 이렇게 뭐 반응을 하는데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가 쓴 기사나 뭘 보고도 뭐 강명 씨 이번에 발제 더할 나위 없었어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만화를 읽을 땐 감동적인데 누가 하면은 되게 뭐씨 놀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정말 인상적인 더할 나위 없었다도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적인 말이었고 뭐 이 에피소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카드에 한 석 줄 정도 제가 맨 처음에 썼다가 종이 한 장 놓고 계속 지워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후루룩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다 잘라내고 지우고 보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었다. 이것만 보여줘도 독자들은 쭉 봐온 독자들은 맞아. 충분히 알 수 있지 맞아, 않을까. 맞아. 그리고 오상식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 맞아. 주절주절 표현하는 것보다 그렇군요. 저희 이제 요 2부에서는 우리 2부에서는 이 미생 시즌 2 얘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 이후에 또 뭐 남극 이야기, 열기구 이야기 등등 작가님 이제
활동하실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또 이제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도, 작가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넓게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뭐 배경 바뀌고 어떤 그 톤 같은 거 이제 더 하드보일드해지고 이런 얘기는 이제 시즌 2에서 그런 거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캐릭터가 새로 등장을 했잖아요. 네. 조아영 씨. 네. 저는 이제 너무 좋기도 하고 2부의 상징 같기도 하고, 조아영 씨 중간에 이제 베란다에서 술 취해서 네. 울 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한구루라는 캐릭터도 새로 등장. 네. 그렇죠. 추가로. 네. 캐릭터. 그 두 캐릭터 다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 네. 그런 캐릭터죠. 한구루 씨는 뭐 이렇게 상황은 짠한데 이제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내가 28살이 이러지 않았는데 왜요? 너무 이렇게 똑바라서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네, 별로 이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뭐 그냥 걱정이 안 되고, 멋있네 막 이런 느낌이고, 중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오버히트 할 때는 조금 짠하긴 했는데, 뭐 이 세 캐릭터들로 네.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원하는 기본 스펙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 정도 차원으로 뭔가 고민이 들어오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특히 무역 상사,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종합 상사의 한 팀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바이어, 자기가 아주 이제 긴밀하게 연락하는 바이어와의 그 비즈니스 루트가 하나 있을 때 그 팀이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거기에서 격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장님의 부인이시거나, 왜냐하면 그 종합상사 보면 한 팀 안에 뭐 직원 3명의 격리 담당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 취재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많이들 결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로 이렇게 팀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네. 사장, 영업하는 사람, 격리 하시는 분.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격리 하시는 분도 새로 들어왔는데, 네. 이분이 이제 스펙이 너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로 치자면 여상 정도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상사의 그 중소기업은 뭐가 좀 다르냐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을 차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분 머릿속에 다 있어요. 회계까지. 사장님 머릿속에 얼마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환율이 얼마니까 올해 우리 이 매출이 얼마가 떨어지겠구나, 막 이런 게 바로바로 계산이 나오는데, 격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걸 못 쫓아가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초기에는 단순 업무만을 해요. 영수증 처리나 아니면 입출금 뭐 이런 부분, 은행 업무만 주로 하게 되는데, 이 젊은 친구가 거기에서 만족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방 안에서 이렇게 두꺼운 네. 회계 예. 공부하는 책도 꺼내게 되고, 고졸 혹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을 나온 젊은 친구가, 그것도 여성으로서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고, 또 그 너무 작은 회사니까 패밀리십을 놓치면은 자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같은 회사라고 웅변하지 않더라도 가족 같은 느낌을 갖지 않으면 그 회사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1대1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외부에 영업하러 가거나 이러면 그 작은 사무실에 1대1로 계속 있어야 돼서 네. 뭔가 신뢰하거나 뭔가 저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울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대기업은 우리 여기 일하러 왔잖아. 쿨하게 일만 하고 가야지. 왜 이렇게 지분거려? 이런 말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은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나 혼자 커피 타서 먹는 것보다는 한 잔 같이 드실래요? 뭐 이런 말 정도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 거기에서 이 조아영 씨를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 볼까 그랬을 때, 어떤 캐릭터든지 앞모습이 있으면 뒤통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조아영 씨는 굉장히 밝고 뭐 이런 씩씩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견고한, 어리지만 이미 그 나이에 견고한 자기 가면을 하나, 탈을 하나 잘 만들었겠구나. 이 네. 사람도 가방 안에 그 회계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 사람도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회사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만든 거고, 그다음에 한그루 씨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인맥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네.
저 회사가 망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회사가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특히 IMF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와 거래처들이 맞아. 그 어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네. 내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한그룹 아버지 한 사장의 이제 그동안 비즈니스를 그 다 한번 살펴보게 된 어떤 그 과정도 그래서 그리게 된 거고 네. 뭐 이게 스타트업들의 아주 기분 좋은 인수합병이 아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합해지게 된 회사인데 그랬을 때 이 한 사장이라는 사람이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정말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거래에 있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계산해야 되는 거고 만약 회사를 합해야 된다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 당연히 냉정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거래선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게 그 회사의 가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사의 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몸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책정하거나 이럴 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걸 다 제거하고서 묘사를 했더니 한구루라는 캐릭터가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 와중에 얼마나 건강한 청년인지가 네. 묘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보여지는 바가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약간 소극적이고 소심한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기만이 없구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즌 1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런 사람들 없다. 영업 3팀 이런 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제가 불필요한 갈등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네. 대신 선한 의지의 사람들만 모이더라도 갈등은 일어난다. 그렇죠.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취업을 할 때 입사할 때 뭐 대부분 내가 입사해가지고 이 회사 망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입사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네. 대부분은 자기가 가장 지향하는 모델로 삼았던 누군가의 모습이 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 네. 제가 이제 시즌 1 할 때 용산에 있는 감자탕집이나 이런 데 일부러 가가지고 뒷자리에서 직장인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려고 예. 막 갔었는데 소음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네. 대부분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각각의 합리성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말단인 내가 나의 합리성으로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내 상사가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합리성으로 뭔가를 밀어붙일 때 그게 동의가 안 된 채 내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 네. 근데 그가 나보다 직위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선한 의지들만 있더라도 갈등은 일어난다. 그래서 이들끼리 이 조아영, 장그래, 뭐 김동식, 한그루 이 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안 일어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작가님 이렇게 작품들 보다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쭉 이분 정말 세상 싸늘하게 보시는구나 하다가도 어떤 그 안 보여줬던 사연 같은 거 이제 드러내시고 할 때 정말 이 작가님은 어떤 분일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세상 비관적으로 보는 분인지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인지 차가운 분인지 따뜻한 분인지 뭐 이렇게 스스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인터뷰 보니까 옛날엔 분노가 많았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분노가 덜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20대 네. 때는 뭐 그 이후로도 뭐 실수도 많고 뭐 이랬지만 어릴 때는 진짜 화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아버지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의 제 상투를 쥐고 흔드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0살 때 만화 그리러 올라오면서 이제 미대 실패하고 입시 실패하고 네. 만화 그리러 올라와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났을 때 너무나 좋았거든요. 네. 그다음부터 제가 한 명의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20살 때부터. 그래서 그때 바둑을 배웠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입이 되게 짧았는데 어른들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네. 뭐 도가니탕 네. 아니면 곱창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일부러 먹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했던 게 이제 어른들은 생선 잘 발라 드시잖아요. 저는 남의 집 가면 생선 잘 못 발라 먹어서 먹고 싶은데 아예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어른이 되려면
생선을 잘 먹어야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식당 가가지고 귀여워. 그 백반집에 가가지고 백반집에 가면 조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굴비 네. 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먹어야지 이렇게 남이 보기에 이 사람 먹을 줄 아네 이렇게 이제 잘 먹네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먹는 방법을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저 혼자 먹다 보니까 생선을 자꾸 뒤집어서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쪽 면 발라 먹으면 뒤집어서 다음 거 발라 먹고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닌가요? 아니래요. 네, 근데 뼈를 드러내고 먹는 그 밑에 있는 걸 이제 먹고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너무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실제 저는 그걸 못 따라가죠. 제 기대를 제 스스로가 못 따라가고 또 아버지 사정 때문에 이제 살던 곳에서 10년 넘게 살던 곳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전학을 가게 되고 또 전학 가가지고도 노상 강도를 3번 정도 당해가지고 형이 군대에서 돈 아껴가지고 보내준 파카도 뺏겨보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만화를 배우러 왔으니까 미래는 실패했지만 만화에서만큼은 실패하면 안 돼 해가지고 너무나 화실 사람들하고 불화해가면서까지도 이기적으로 살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옛날 사람들 시기별로 만나보면 되게 잘 까부는 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진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겠지만 예.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대목들 조아영 씨가 그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저희 또 이제 평균의 종말과 블랙이래 다크호스 팬으로서 이거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하는 거 막 엉엉엉 울면서 읽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막 시즌 1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시즌 2에 정말 이 사람 밑바닥이 보이는 거 뭐 이렇게까지 그 우리 다 졸렬한 인간들인 거 아는데 이렇게까지 보여주셔야 되나요 하는 거 막 보여주시면서 와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하지 막 댓글에도 예, 뭐 이렇게까지 하냐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막 되게 사람의 어둡고 치졸한 거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의 사연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개를 다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떤 그런 마음의 긴장감 분열증인가? 분열증인가? 네. 창작의 비결은 분열증인 걸로.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곱창을 싫어하셨다는 게 굉장히 믿어지시가. 저는 네, 진짜... 제가 내장 쪽을 보기에 징그러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곱창집이 많이 등장하나요? 어른들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 만화가 어른스러운 느낌을 좀 보이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곱창집을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제 조력자분들하고도 만나서 곱창집을 가요. 일부러. 지금도 곱창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안 좋아하죠. 네. 완전 반전. 와, 완전. 저희는 분명히 작가님이 황소곱창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 계속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뭐 본격 곱창 권장 만화인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대사도 나오잖아요. 우린 곱창이지. 정말 반전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네. 상사분의 취향을 따라가지고 가서 음식들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서. 그러니까 그런가요? 대학 다닐 때 선배들에게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다닐 때는 상사가 야, 이 집 예약해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에서 안 먹던 간도 먹어보고 천엽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되고 생선회 같은 것도 자기가 돈 내가지고 먹기 어려운 그렇죠. 생선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상사분 기분 내킬 때 따라가가지고 와서 먹어보는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야 붉은살 생선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흰살 생선과 뭐가 다르냐면 너 체질이 어떠니까 너는 흰살 생선 먹어야 돼 뭐 이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섬주섬 알아듣게 되면서 이제 그런 제야의 상식이 늘어가면서 좀 어른스러운 툴을 갖게 되는 느낌이 좀 있겠더라 싶어가지고 만화에도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얘네는 돈이 없을 테니까 싼 곱창
그나마 얘네가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네. 건 곱창이 아닐까. 아. 곱창이 되게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소곱창은 비싸죠. 소곱창 비싸죠. 맛있고. 네. 소곱창이었을까요? 만화에 나왔던 곱창이 잘 모르고 써가지고 예, 구분을 심지어 못하고. 그것도 몰라. 정말 오늘 최대 몰랐어요 저는. 반전이네요. 아니 전 소곱창이죠, 소곱창. 곱창 드시고 싶을 때마다 한 컷씩 그리신 줄 와, 진짜 대충격. 심지어 알아. 되게 맛있게 네. 잘 그리셔서 와, 정말 곱창 좀 아시는 분인가 보다. 네, 허영만 선생님 사실 문화생으로 있을 때 허영만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문화생들한테 네. 니네 이거 꼭 지켜라고 하는 게 거리 배경 그릴 때 영어나 한자 이런 거 틀리게.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 뭐 꽃기요 통닭 뭐 이러면 그게 이제 PPL이 될 수 있으니까 꽃기옹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게 내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스페링이 틀리거나 한자를 잘못 쓰거나 이러면 안 된다. 네. 그거랑 그다음은 울 때는 정말 울 것처럼 그다음에 먹을 때는 진짜 맛있어 보이게 그리라고. 그래서 허영만 선생님 식객 보면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 먹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각자 생김새에 따라서 네네. 그냥 다르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사람이 있고 작게 벌리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신경을 쓰죠. 그 먹는 장면 그리거나 이럴 때는 독자들이 대부분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만화가 올라가니까 뭔가 메뉴를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식욕을 좀 더 돋구거나 뭐 이런 쪽을 당연히 생각을 하죠. 저희가 사실 이제 책 이기머러고 팀이 정말 곱창을 좋아해가지고 이 근처에 또 곱창 싸게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주 가면서 곱창은 한 10개 정도 집어 먹을 때까지는 맛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는 뭐 그냥 뭐 볶아 먹고 마지막에 밥까지 볶아 먹고 뭐 하는 그런 짐승들인데 하여튼 알면 알수록 놀라운 갑자기 곱창 먹고 싶네. 그러니까요. 네. 요 이제 만화 얘기 조금 벗어나서 오늘도 사실 이제 협회 또 일을 보러 가셔야 하잖아요.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고 본인이 하시는 개인 프로젝트가 많고 늘 아이디어도 많으신데 사실 만화 어떤 협회장을 맡는다는 게 모든 협회가 다 장 맡으면 정말 가시방석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만화계처럼 지금 이렇게 뜨거운 막 굉장히 발전하면서 뭐 어제 보니까 뭐 국무총리도 뭐 한국 만화 잘 돼야 된다 뭐 이러면서 뭐 약간 되게 누가 봐도 어색해 보이는 전시장을 급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때 만화가 협회장을 맡으시는 게 정말 힘드실 것 같거든요. 물리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연히 너무 힘들고 협회가 왜 만들어졌냐면 과거에 어린이날 그 어린이 공원에서 만화책 쌓아놓고 불량식품처럼 불태우고 이랬었으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위기 때는 모이잖아요.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라는 동료회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셨고 과거에는 이제 출판사들의 전횡이 좀 심했던 시절 그러니까 작가들끼리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친목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당하지 말자. 이게 되게 많았던 건데 점점 중간에 이제 아무런 이슈도 없고 이랬던 때가 꽤 몇 년간 있었죠. 그때는 협회가 거의 친목 혹은 뭐 이렇게 잘 모이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97년도에 청소년 보호법 나오면서 19금 만화와 일반 만화를 이제 벌금까지 최대 3천만 원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청보법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성인지에 그때 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판이 된 거예요. 이게 폐간 말고 휴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들어가서 이제 집회 허가서 받으러 경찰서랑 이런 데 다니고 그럼 거기 계시는 경찰분이 만화가에 여자 하나 그려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진짜 못 그리는 게 여자 캐릭터거든요. 제 만화 캐릭터를 그려드렸더니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캐릭터를 그려주니까 뭐 그냥 시큰둥하게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
협회가 갑자기 역할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구받는 만화가들에게 요구받는 역할이 많아지고. 그때 이현세 선생님이 그 작품 네, 그 이후에 이제 천국의 신화가 음란물 그 시비가 걸리면서 결국에는 무죄까지 받게 됐지만 그 일들이 쭉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만화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웹툰이 반대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고 웹툰이 성장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계약서에 용어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디지털 전송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여기 눈앞에 보이는 거 요것만 전송하는 권리인 줄 알았더니 디지털로 된 모든 것들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더라고요. 웹툰이 됐건 스캔본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디지털화된 모든 것들은 이 사람한테 내가 권리를 주는 게 되면서 그대로 그 계약서에 들어가는 용어들이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작가들이 뒤에 쫓아가요. 항상. 이 용어들을 함께 학습하면서 계약서가 나한테 올 때 같이 스텝을 맞춰가면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누군가가 희생자가 생긴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인가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줘야 아 저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신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의적인 계약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연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작품을 그러면서도 계약을 맺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뒤늦게 더 깨닫는 거죠.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계약을 해버린 거구나. 그래서 협회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사실 협회가 강제적인 권력 집단이 아니거든요. 협회는 회원들의 어떤 집단인 거고 저희가 위력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체가 나가서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시위를 하거나 이런 거지 뭐 법적으로 저희가 어딘가 뭐 계약의 주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협회를 악의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가들의 저작권을 지적재산권을 저희가 위탁받아 가지고 있는 협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위탁받는 협회가 아니라서 대중음악 저작권 협회하고 다른 거군요. 완전 그런 다르죠.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작가들의 선의가 많이 모였을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거지. 그냥 가입만 해놓고 나면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협회 재정이나 이런 것도 외부에서 나라에서 받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원이나 아니면 회원들 중에 좀 요번에 잘 되신 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거나 이런 걸로 재정을 끌어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죠. 협회가. 근데 기대하고 있는 건 많고 작가들이 특히 요즘 데뷔 연령이 너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하는 일들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사인이 끝난 계약서에 대해서는 네가 아무리 어리건 나이가 많건 쌍방 간에 똑같은 레벨에서 서로 합의가 됐다라고 전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협회의 힘으로 양 당사자를 협회로 모셔가지고 합의를 하게 만드는 게 협회가 바라는 가장 좋은 모습인 거예요. 업체가 좀 양보할 수 있게 만들고. 근데 요즘은 거기에다가 또 이제 해외 이슈가 생긴 거죠. 해외 계약 이슈가. 거기에 이제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뭐 우리의 해외 영업이나 어떤 이런 경비를 제하고 작가님과 이렇게 수익을 나누겠다. 당연히 업체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경비로 작가와 회사가 출판사나 아니면 플랫폼이나 이런 데가 나눠야 되겠지만 그 경비가 어디까지인지 작가가 모른다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업계가 성장한다 그랬을 때에는 특정한 누군가 혹은 어떤 특정한 플랫폼 하나의 성장이 그 업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예측 가능한 세상. 그래서 난 직업적으로 여기를 지원해도 될까? 가져가도 될까? 저도 이게 제 직업이고 제 가족이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안정적인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만화계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협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후배 작가들한테 책임감 같은 게 있으세요? 그건 저희 선배님들이 그동안 만화협회 회장하셨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협회 회원들의 회비가 그때는 1인당 5,000원?
이 정도였거든요. 그걸로는 보통 회원이 100명이면 30% 정도 회비를 낸다 그래요. 네. 그걸로는 협회 운영을 못해요. 인건비도 안 나갈 뿐더러. 옛날에는 대부분 무보수로 일들을 해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협회의 꼴이 될까? 대부분 자기 희생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 해왔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그 협회가 했던 일들 중에 대본소 만화나 아니면 대여점 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만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밑에 B팀, C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막 30권, 60권 이렇게 내왔던 그런 만화 화실에 대한 이제 좀 우리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나 막 이런 것들을 선배님들이 해왔고, 그런 것들을 그분들 무보수로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 덕을 저희가 입는 거잖아요.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비교적 그때와는 다른 좋은 환경에 있기도 하고, 이게 아주 맥시멈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저도 여기에서 기여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허영만 선생님은 스승님이니까 이제 제가 작업도 못하면서 협회장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뭐라고 하세요. 매년 명절날 되면 찾아뵙는데 한 10분은 그냥 욕 먹고 그 다음 타임 들어가는 거죠. 맨날. 네.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좋은 작품 만드는 것도 만화계에 기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필드에서 연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자기는 만화계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당연히 네. 그러한데 누군가는 서류를 봐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누군가는. 그러니까 제가 회장 되면서 제일 먼저 기존 협회장님들하고 바꾼 게 뭐냐면, 만화협회 이사회를 하면 4시간, 5시간을 해요. 진이 빠질 정도로 하거든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법안 이슈 혹은 작가들의 계약서 이슈를 가지고 우리끼리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야 옛날에 어떤 변호사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해봤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동석 안 된 상황에서는 법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오시면 된다 안 된다가 1차적으로 갈려요. 네. 이거는 약간 다툼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민원을 넣은 작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법률 자문, 회계 자문을 네. 이렇게 따로 두시는. 그래서 네. 제 목표가 4시에 이사회를 시작해서 6시 전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걸 이루어 왔고 6시가 좀 넘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막 내가 내일 좀 루즈했나, 막 회의가 너무 뭐 그랬나 싶고. 네. 예. 근데 왠지 작가님 오시기 전에 회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굉장히 익숙하게 상상이 잘. 저희도 그런 회의 많이 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어떤 일가를 이루면 다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생기나 보죠. 저희 일부에서 이세돌 기자님 네. 이야기, 이세돌 구단님 이야기 할 때도 그랬고. 참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되게 굉장한 예술을 이뤄놓은 어떤 예술가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리스크 관리 같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리스크 왜냐면 관리. 예. 작품을 만들다 보면 작가님들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퇴고를 많이 하시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재를 하다 보면 정말 라이브하게 원고를 넘겨야 되거든요. 퇴고나 이런 거 할 시간이 없고. 네. 근데 어쩌다가 보면 저도 기특할 정도로 좋은 시츄에이션과 그것을 너무 잘 묘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 실력으로 한 건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정말 내 책을 많이 사주시고 혹은 저를 불러내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근데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면 다 내가 한 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뭐냐면 다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이나 그때 그날 그 시간에 어떤 그 분위기의 화학작용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선험자들의 책을 제가 읽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내가 한 일이야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나는 일정 부분 내 살을 내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의 일부를. 그러니까 네.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익적인 부분으로 내 어떤 영역인가 혹은 협회에 이제 계속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 혹은 내 자신의 24시간 중에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내놓지 않으면 아 이거 진짜 괴물이 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리스크 관리다. 단순히 어떤 그분과의 뭐 절대자와의 거래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내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운으로 다가오는 거를 다 네. 내 실력으로 믿고 막 네. 이제 세상에 행운에 취해서 괴물이 되는 그런 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네. 어떤 말씀인지 되게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사시잖아요. 네? 그렇게 사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건 있죠. 저도 이건 내 실력으로 된 거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치 할 때 밖에 나가서는 다 제 실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도 고민을 뭐 해서. 운도 실력이라고 말을 하고 뭐 다 동의하고 그렇지만 그 결과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예인 분들도 굉장히 성공 많이 하신 분들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두려움을 잊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온 것이 다 이게 내 거구나라고 꽁꽁 싸매는 것은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늘 너무 많이 배워요. 생선 이렇게 뒤집어 먹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고. 근데 그게 네. 그냥 에티켓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방송에서 신동엽 씨가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어촌 쪽에 그쪽에서 생선 먹을 때 생선을 뒤집어서 먹으면은 배가 뒤집힌다는 속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약간 게 미신처럼 예. 시작된 예. 그런 거구나. 제가 또 입이 짧아가지고 가시 많은 생선 잘 안 먹고 가시 많아도 이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청어나 꽁치나 이런 것들 그냥 통째로 먹고 청취자분들 저의 생선 취향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실 테지만 작가님의 윤태호 작가님의 남극 이야기 이런 거는 관심 굉장히 많으시겠죠. 이제 언제 가시죠? 10월 29일 날 출발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1월 2일 날 돌아옵니다. 좀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저께 하고 어저께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그 안전훈련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GPS 보는 법, 무전기 사용하는 법, 그리고 이제 미션을 줘요. GPS 포인트를 몇 개를 주고 한 팀이 그 GPS로 그 포인트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미션을 다 수행하고 돌아오는 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뭐 핸드폰 지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GPS 기기만 가지고 거기를 찾아. 거기는 나침반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남극점을 못 찍어요. 그러니까 방위가 안 잡혀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GPS 기기를 써야 되는데 그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이제 그 K루트 팀이라고 그 장보고 기지에 있지 않고 야영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저 혼자만 남았을 때 구조 요청을 그 위성 전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GPS에 나와 있는 저희 위치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PS 자체를 독해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다 보니까 솔직히 남극 그럼에 약간 로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전하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고 체험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좋은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시간이. 총 50일은 좀 그리고 특히 이제 자료 영상 보면서 동상 걸린 대원분들 자료 영상도 보고 뭐 영하 30도라고 하니까 변기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허벅지에 동상 걸린 대원의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군대까지 면제를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꽤 있고 근데 제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괜히 극진공소직에 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걱정되는 게 많고 준비해야 될 짐도 많고
바세린 뭐 이런 거 막 많이 준비해야 되고. 지금 리포트만 쓰시는 게 아니고 작품도 이제 남극기지가 배경인 작품을 뭐 당장은 아니지만 네, 곧 구상을... 이제 연재가 시작이 될 텐데 그거는 곧입니까? 13년도에 갔던 세종기지가 네. 배경이 될 거고 주인공은 이희연 씨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때 남극 가는 일 때문에 이희연 씨를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음악을 잘 안 듣고 저는 옛날에는 YTN 틀어놓고 소음처럼 YTN 틀어놓고 작업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소음이 없이 제 숨소리 들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적막하게 그런 게 싫어서 YTN 항상 틀어놓고 작업하다가 음악가라고 이제 같이 가는 음악가라고 이희연 씨를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공대 나오신 분 아닌가요? 그 전파공학과 예, 연대, 그런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각자의 미션이 있어요. 그 남극 갈 때 이제 여기에서 뭘 하고 싶다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는 지구의 잡음을 채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잡음, 지구의 잡음. 잡음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는 전파 전문가였다가 지금 음악을 하는 분이고 소리 사운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착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극으로 갈 때 남극으로 가는 이 여정의 소음, 잡음을 녹음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확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이야기가 되겠다. 되게 멋진 이야기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분을 주인공으로 한 그러니까 소리를 찾아가는 사람, 어떤 파동을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써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극 가면 네. 그 빙하가 물이 언 게 아니잖아요. 눈이 쌓여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이게 눌리고 눌려서 굳어진 게 빙하니까 그 네.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포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밤에 보면은 녹아요. 이렇게 네. 빙하가 뭐 물 옆에 있는 걸 살짝 녹으면서 공기방울이 퐁 포롱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밤에 조용할 때. 그게 들리나요? 예, 들릴 정도로 오. 나요. 그 소리가. 세상에. 그걸 이희연 씨가 또 다 녹음을 해왔거든요. 네. 또 이제 빙하가 민물이니까 네. 빙하 몇 개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물에 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몇백 년, 만 년 전에 그 미생물? 뭔가 먹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낭만도 사소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세종기지 갔던 체험으로 만화를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요번에 이제 장보고 기지 가서 K루트 탐사팀과 함께 이제 남극점을 향해 가는 요거는 따로 제가 이제 리포터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 중계해 주는 카카오 페이지와 함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만화는 그 남극 만화는 분량이 뭐 굉장히 긴 작품인가요? 이게 이제 아니면 극지 시리즈라고 해서 네. 이제 왜 극지 시리즈라고 했냐면 이게 대전제가 되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남극 세종기지 갈 때 네. 칠레를 통해 가지고 가는데 네. 칠레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K-팝이요. 공항, 길거리, 심지어는 그 남극의 킹조지 섬에 세종기지 가려면 거기 칠레 공항에 내려야 되거든요. 군사공항에. 네. 그 군사공항에서도 24시간 K-팝이 나와요. 칠레라는 나라가 네. 정말 K-팝으로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극지를 생각할 때는 일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K-팝 플레이어 그러니까 가수 말고 네. 아이돌 말고 이 아이돌을 위성처럼 조력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된 만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남극 만화에서는 작곡가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희연 씨가 이제 주인공의 모델로 제가 삼은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이야기가 있고 오. 거기는 이제 로드 매니저 이야기. 아.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 살아보기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가. 나를 위해서 장 보고 내가 떠먹을 숟가락을 사고 내가 먹을 밥그릇을 사고 내 몸을 덮이기 위해서 장작을 패고 여태까지는 다 그 네. 아이돌을 위해서 네. 했었는데 그런 그리고 이제 일본 사가현에 보면은 터키의 그 카파도키아 그 열기구 그 관광지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너무 배경도 아름답고 열기구도 아름다우니까 모든 게 다 비현실적이더라고요. 항공사 광고 같은데 늘 네, 나오는 맞아요. 예. 근데 일본 사가현에 그 이제 농봉이가 다 끝나고 나면 11월 말에 네. 하는 열기구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다 주변이 논밭이에요. 네. 근데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열기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죠. 막 1,000몇 개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 거기 실제 타고 1,000m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열기구를 타고. 너무 무서운데 무동력이니까 너무 무서운데 진짜 무서웠겠다. 여기에 그 내 만화의 주인공이 꼭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3개가 지금 이제 시리즈로 잡아놓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구상한 스토리가 지금 몇 개요? 아니 그리고 구상하신 스토리가 다 약간 이거를 도대체 윤태호 작가님 아니면 누가 이런 거를 그리실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아 그렇습니까? 뭔가 네. 지금 이런 스토리겠지라고 생각해도 분명히 결과물은 그렇지 않고 막 되게 상상도 못 해본 거일 것 같은 보통 느낌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힐링 에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플롯이 강한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것들에서 플롯에 되고 싶지 않은 나.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막 따라가면서 감정의 경랑을 겪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좀 주인공 편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위기에 빠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의미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한 마치 제가 처음 할 때 딱풀로 사건 만든 것처럼 그냥 안 봐도 되고 보면 뭐 좋을 수도 있는 굉장히 자기를 톤 다운 시켜가지고 보는 어떤 지점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뭐 채식 아니면 올가닉 뭐 이런 거 방부제 안 쓰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정신적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지금 멘토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힐링 이야기 나왔다가 근데 대부분 그게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 자기한테서 떠난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막 강요하는 어떤 거에서 예. 정말 열심히 반대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뽑아 나오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사람들이 동시대에 많이 살고 있구나. 역대급으로 지금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이렇게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게 역대 처음일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대충 말하자면 그 공적인 교육을 거의 8살 때부터 24살 혹은 6, 7살 이때까지 떼거지로 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단 무의식이 진짜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관성에 반하려면 어마어마한 저의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문학 평론가 분들이나 아니면 출판계 평론가 분들은 이 힐링 에세이나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 어쩌다가 출판계가 이렇게 됐냐라고 혀를 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몸부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독자들의 일반 생활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 자기 추진력, 그 관성에 반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구나. 저는 그런 거라고 익히기 때문에 전 더 많아져도 이게 무슨 상관이지?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떠난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가장 먼 데로 떠난다는 거 어딜까? 미국일까? 뭐 아프리카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극지. 남극 그린란드. 어떨까? 남극 혹은 그린란드 혹은 위로 네. 그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경험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정말 오늘은 막 이렇게 제가 돈을 내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듣다가 막 눈이 떠지는 느낌인데 예. 사실 뭐 힐링 열풍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어떤 플롯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작가라는 엘리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안 보이던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네. 어디 이제 팟캐스트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대 앞에 서게 됐고 과거에 비하자면 우리 과거에는
새 그러면 윤무부 선생님, 네. 천체 그러면은 조경철 선생님, 네. 뭐 이랬잖아요. 보고 싶다. 예, 근데 지금은 새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팟캐스트를 열어서 마이크를 손에 쥘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 중에서도 메이저한 분들이 생기시는 거죠. 근데 작가라는 사람들은 작품을 했을 뿐인데 마이크가 자꾸 앞에 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고, 네. 그러니까 마치 발언의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마이크가 오는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야기인데 되게 이런 데 나오면 겸손하게 말을 하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되게 흥도 많고 그래서 실수도 많고 되게 막 우욕절도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어봐 주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자연인 윤태호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작품과 비롯되어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문득문득 제가 받았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착한 척하는 거나 뭐 아니면 위선적이거나 이런 거는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작가님 정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젊으세요. 저는 사실 젊은 세대 문화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아까 어떤 그런 거하고 이어질 것 같은데 왜 라운지 뮤직 같은 거 있잖아요. 칠아웃 뭐 이런 그런 거 뭐 멜로디 별로 없고 그냥 호텔에서 틀어주는 음악, 호텔 로비에서 틀어주는 음악 거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ASMR 찾아 듣는 분들 보면서 이건 뭐지? 뭐 막 그러기도 했고 어떤 이제 뭐 다른 어떤 서사 장르에서도 그런 서사가 되게 뭐 무너졌다고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좀 나랑 완전히 이제 결이 다른 시대가 오는 거구나. 제가 그런 때 되게 어떤 구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그런 구식을 되게 막 좋아한다고 이게 약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되게 이제 커졌잖아요. 불과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경제 규모에 걸맞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에는 실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인 비용에 비해서 많은 걸 확률이 높은 일을 가급적이면 해야 되고 근데 이 정도 어떤 국가의 사이즈가 됐을 때에는 어떤 무용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거나 그래서 없다라고 흔히 치부할 수 있는 무용한 가치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진짜 개인인가? 나를 진짜 내가 독립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내가 지금까지 먹어온 게 지금의 나다 뭐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는 못했잖아요. 옛날에는 먹는 것만 해도 행복했던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 배불러야 되니까 밥에 물 말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한 일이 가치 있게 많아져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조차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사가 왜 존재하느냐. 나사의 기술력, 우주로 나가는 기술력을 개발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온갖 그 퀄리티 높은 과학 기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만 나사가 존재한다라는 건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난 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그 무용한 호기심을 외계인이 있든지 없든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국력을 반증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저 별을 발견한 사람한테 그것도 몇십억 년 전에 빛이었을 텐데 그 별 요번에 발견한 그 노벨상 받으신 분 지금 있는지 폭발해버렸는지 알 수도 없는 그 별의 빛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진짜 우리가 의식 수준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로 넓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를 사람들이 되게 과학자나 아니 이런 분들이 되게 그
모순된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우주의 끝. 그럼 네. 그 우주의 끝 너머는 뭔데?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우주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허블 망원경이 목격한 그것까지가 우리 의식의 지평인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보고 살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극지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말하자면 외계와 같은 곳에서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분들 만나보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분들 만나면. 어떡하지? 왜요? 윤태우 작가님 너무 멋있어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2부 진행하면서 곱창이 먹고 싶다로 시작하다가 나도 남극 가볼까? 남극 좀 그렇고 열기구를 타볼까요? 저 그린란드까지는 갈 수 있을까? 남극은 무서워서 좀. 그 세종기지 정도면 그 네. 문예미나 아니면 이런 쪽 그 프로그램 네. 그 MOU 맺은 그쪽에서 아마 그 모집이나 아니면 그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때 네. 순발력 있게 이력서 평소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네. 아라우노는 못하지만 남극 세종기지까지 장보기지는 조금 무섭고 제가 이렇게 변 볼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동상 걱정 없이 보고 싶은 그런 네. 좀 소망이 좀. 작가님 진짜 건강하셔야겠어요. 예, 네. 그렇죠. 네. 튼튼하고 건강한 근데 건강은 해야 되겠다. 자신할 수도 없고 잘 준비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런 되게 것 같아요. 타인의 건강에 욕심나는 경우도 참 오랜만에 겪는 기분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 참 건강했으면 좋겠네. 그냥 보통은 이제 간단한 소망 정도, 바람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약간 윤태우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저 사람은 건강해야 돼. 저도요. 무조건 건강해야 돼. 네.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막 욕심이 막 부글부글 끓는 느낌입니다. 당신 몸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맞아. 공공재야 이 사람아. 이러면서 어디 팔을 다치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느낀 게 몸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은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예. 몸은 소모품이라서 안 쓸수록 좋다. 제가 집에 건강의 배신이란 책을 들고 갔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혹시 여기 운동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 없어? 이러면서 제 지론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너무너무 이렇게 흥미진진하네요. 앞으로 나올 윤태호의 어떤 이야기들을 네.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짜 이렇게 무궁무진 볼거리 그리고 느낄거리 너무 충만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저희 열심히 기다리고 또 즐기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같은 시대 살아가지고 행운이다 막 이런 진짜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남극 극지 만화랑 막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바쁜 와중에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2시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그러니까 남극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막 되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게 총합을 말씀드린 것 같은 게 네. 옛날에 빨간 책방 이동진 네. 형님 방송에 나갔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동종업계에 계신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네. 큰 틀에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되게 말을 하면서 어떤 리액션들을 계속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되게 이해받는 느낌.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멋진 말이나 공감시켜드리려고 애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전제가 이해가 막 된 것 같은 이해로 어떤 되게 제 스스로도 말하면서 제 스스로도 되게 뭔가 보탬이 된 것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진짜 너무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전 사람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네, 1시간 사이. 그쵸. 뭔가 그만. 저는 정말 그만.
제 리액션도 업그레이드 됐나 봐요. 아니 근데 장 작가님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진심이에요. 정말 되게 어떻게 뭔가 지금 말로 정리는 안 되는데 뭔가 되게 큰 뭔가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막 들고요. 되게 아프고 기분 좋은 약간 그런 상태에 취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제 미생 읽어드리면서 네, 맞춰볼까요? 네, 그럴까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네. 뻔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너무 뻔해 마다해서 아쉽게 패한 많은 대국이 떠오른다. 사는 게 의외로 당연한 걸 마다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려워도 꼭 해야 하는 것, 쉬워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지만 돈 때문에 일하는 것 또한 빈궁하고 무참하여 일에 나를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며 일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내일은 잊을 것이고 나는 여전한 삶을 살 것이기에 오늘도 운다.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